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한 회사가요, 조 단위 돈을 쏟아부어서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3%를 이미 샀어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5%까지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원까지 했죠.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CEO를 갑자기 교체한다? 이건 마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빗마인의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볼 건요, 단순히 한 회사가 이더리움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월스트리트의 자본 전략이 암호화폐 심장부로 들어와서 이 미래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해 보이는 CEO 고체가 오히려 그들의 진짜 계획을 알려주는 단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리더십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우선 전임 CEO인 조나단 베이츠가 3년 만에 물러났고요. 네?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왔는데 바로 벤처펀드 M1720의 설립자, 그리고 HSBC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 치챙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왔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로버트 시찬, 올리비아 하우, 제이슨 에주워스 같은 독립이사 3명도 새롭게 합류했어요. 이분들 배경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금융, 투자, 자본시장 전문가들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큰 일을 벌이기 전에는 리더십을 좀 안정시키잖아요. 이건 오히려 기존 CEO랑 새로운 이사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신호는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너무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이건 갈등의 결과라기보다는 전략적 바톤 터치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바톤 터치요? 네, 기존의 조나단 베이츠 리더십은 1단계, 그러니까 조용히 이더리움을 수집하는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이제 치챙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2단계. 2단계. 네, 수집한 자산을 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금융화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비유하자면 1단계에서 열심히 광물을 캐냈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그 광물을 정교하게 세공해서 보석으로 만들 최고의 세공사로 데려온 것과 같아요. 와, 수집에서 운용으로의 전환이라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제 비트마인은 우리가 알던 그 채굴 회사가 전혀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확합니다. 비트마인의 정체성이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이더리움 중심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네,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을 설계한 인물이 바로 2025년 7월에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한 톰 리이고요.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이더리움 슈퍼사이클 강세론자잖아요. 톰 리, 그렇군요. 근데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그냥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회사라는 뜻과는 다른 건가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한 석유 회사가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은 달러가 아니라 원유 그 자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 회사의 모든 가치는 유가에 연동되고 돈이 생기면 은행에 달러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원유를 더 사들이는 거죠. 와, 회사의 재무 근간을 아예 바꾸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빗메인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근간을 달러가 아닌 이더리움으로 정의하고 모든 기업 활동을 이더리움 가치 극대화에 맞추겠다는 선언이죠. 금융기업으로의 탈바꿈이라. 말이 쉽지 그 선언을 뒷받침할 돈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재무 상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야망이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숫자를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진심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네.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이 35만 5,723 ETH예요. 이게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9%에 달하는 양이고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원. 잠깐만요. 12조요? 네, 12조 원이 넘죠. 와, 이게 한 회사가 보유한 금액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로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 5%라는 숫자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는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 다시 말해 주요 주주가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하필 이더리움이고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에 나서는 걸까요?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단순하게 베팅하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답은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의 체질여선에 있습니다. 최근에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다리가 놓였잖아요. 그렇죠. 길이 열렸죠. 또 기업용 스테이킹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마치 초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듯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냥 변동성 큰 자산이 아니라 이제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기관들을 위한 레이어 2 솔루션의 확산도 중요해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이라는 혼잡한 본선 도로 위에 기업 고객만 빠르고 저렴하게 달릴 수 있는 전용 하이패스 차선을 깔아주는 것과 같거든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드디어 갖춰지는 거죠. 비트메인은 이 거대한 흐름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장 좋은 자리에 먼저 깃발을 꽂으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런 움직임이 비트메인 한 곳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솔라나 최대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포워드 인더스트리즈 같은 곳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특정 토큰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전략의 전부였어요.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게 끝이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한 전통 금융의 전략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에요. 포워드 인더스트리즈도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비트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한 거죠? 그게 이 트레저리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우리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우리 회사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도예요. 아,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를 부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비트마인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보유한 토큰의 가치 상승이 곧 주주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군요. 네,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 주가가 이더리움이라는 단일 자산의 변동성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선 이게 더 위험한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 회사도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죠. 단일 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올인 전략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마인과 톰 리는 그 변동성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위험 회피가 아니라 위험 감수를 통한 초과 수익 추구 전략이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주 가치의 특정 암호화폐가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마 2025년 이후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리스크를 알면서도 더 큰 보상을 위해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비트마인의 행보가 불러올 파장이 궁금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줄어드는 공급 쇼크입니다. 비트마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시장에 풀려있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빨아들여 잠그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장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 보내는 신호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우리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테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효과인데 이더리움에 대한 기업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는 거죠. 비트마인의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압박이자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특히 기관형 디파이 시장이 열리면서 이더리움이 단순 자산을 넘어서 생태계 내에서 막대한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으로 여겨지게 될 거고요. 비트마인의 5% 목표는 바로 그 영향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봐야 합니다. 심지어 비트마인은 아직 총알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12조 원이 넘는 이더리움 외에도 3억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19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추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탄탄한 재무 상태는 이 전략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꾸준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집을 이어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보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비트마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기업이 아니네요. 이더리움 생태계 초창기부터 꾸준히 한 우물만 파온 말 그대로 이더리움 금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들의 비전을 실행해온 기업이죠. 그리고 이번 리더십 교체와 5% 머표 선언은 이제 준비는 끝났다. 수집의 시대를 끝내고 금융을 통한 진짜 확장을 시작한다는 아주 강력한 출사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비트마인의 움직임이 열어젖힌 이더리움 트레저리 시대. 앞으로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와 위험을 마주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